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봄, 대한민국 외교와 산업의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6개 주요 유엔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이 땅을 단순한 제조 기지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디지털 제네바로 변모시키겠다는 거대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7일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 6개 기구 수장들과 만나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유네스코와 유엔 산업개발기구까지 참여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은 사실상 유엔의 AI 두뇌 역할을 독점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변방의 국가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신인류의 도구를 다스리는 글로벌 사령부로 우뚝 섰음을 의미합니다. 유엔과 외신들이 한국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발생한 재정적, 구조적 공백 속에서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교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패권주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동시에 보유한 풀스택 파트너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브 유치는 우리 산업계에 8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하이패스를 깔아주는 경제적 대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 기구들이 한국의 인프라 위에서 보건, 교육, 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솔루션이 곧 유엔 표준이 됩니다. 이는 까다로운 검증 없이 전 세계 정부의 기술을 납품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와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가세할 경우 AI 윤리와 산업 가이드라인 자체가 한국의 방식대로 정의됩니다. 과거 우리가 남이 만든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였다면 이제는 경기장 규칙을 직접 정하는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에 찾아온 최고의 기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과 자금을 제공하는 호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기술을 국제 규범으로 치환할 수 있는 가치 설계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전 세계 AI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정주 여건과 세제 혜택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100년 전 제네바가 국제정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경제와 AI 기술의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전례 없는 외교적 승리를 산업적 승리로 치환하기 위한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술로 뇌에 직접 전극을 심지 않고도 혈액 성분을 이용해 뇌 안에서 스스로 전자장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빛을 켜고 끄는 것만으로 뇌신경을 조절할 수 있어 간질이나 파킨슨병 같은 난치성 뇌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퍼듀대 산케사말 연구원과 샤오슈란 교수팀은 살아있는 동물의 체내에서 전도성 고분자를 직접 합성하고 이를 통해 신경 활동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우리 몸속 혈액에 포함된 헤모글로빈이 특정 물질과 반응하면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인 엔도핑 폴리벤조디프란디온으로 변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는 뇌 기능을 연구하거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딱딱한 금속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부드러운 뇌 조직에 상처를 입히기 쉽고 시간이 흐를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유전자 교정 역시 사람의 몸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별도의 수술이나 외부 화학물질 투입 없이 오로지 주사 한 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이 제브라피쉬와 쥐의 혈관에 원료 물질을 주입한 결과 체온에 반응해 24시간 이내에 뇌 안에서 전도성 고분자가 스스로 형성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은 5개월이 지난 뒤에도 염증이나 신경 손상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높은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장치는 근적외선을 강력하게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의 뇌운동 영역에 이 물질을 형성시킨 뒤 근적외선을 쪼이자 즉각적으로 신경세포의 활동이 멈추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빛을 끄면 신경활동은 곧바로 정상 회복되었으며 기존 광유전화 기술보다 10분의 1 수준의 아주 약한 빛만으로도 정밀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쥐를 대상으로 한 레버 당기기 훈련에서도 빛을 켤 때만 동작이 제어되는 실시간 행동 조절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주사만으로 뇌 내부에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빛을 이용해 무선으로 뇌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신경 억제뿐만 아니라 향후 소재의 변화를 통해 신경 활성화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뇌 질환 치료의 범위는 현재보다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되며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상징인 침엽수들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의 허리인 백두대간 곳곳에서 구상나무와 가뭄비나무가 집단으로 말라 죽으며 멸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식목일을 맞아 발간한 2026 백두대간 국립공원 기후위기 침엽수 보고서를 통해 한라산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아고산대 침엽수림의 붕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남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가 이미 멸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엽수 집단 고사의 주된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철 물 부족이 꼽힙니다. 사계절 푸른 잎을 유지해야 하는 상록 침엽수는 겨울철 적설이 봄까지 서서히 녹으며 공급하는 수분에 생존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지리산과 한라산 등지의 적설량은 1990년대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가뭄과 고온 현상을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초봄을 넘기지 못하고 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형적 고립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식물은 더 춥고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한라산과 지리산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서식지 연결축이 끊겨 있어 침엽수들이 고온과 건조라는 기후 압력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의 경우 국내 가뭄비나무 서식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구상나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의 분비나무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집단 고사 단계에 진입했고 울진과 삼척의 상징인 금강소나무까지 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산림 생태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이미 2013년에 구상나무를 위기종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종주국인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색연합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이 미뤄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들은 2차 피해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고사목이 늘어나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부러진 나무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이제는 침엽수의 고사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국가적 생물 다양성 위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가 지구촌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지난 3월 23일 공개된 2025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비교해 무려 152%에 달하는 수치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려 200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WMO는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와 내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출간된 탄소를 쓰는 인간의 저자 신익수 숭실대 화학과 교수는 인류 문명이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합니다.
신 교수는 지난 2024년 5월 대기 중 농도가 426 9ppm을 돌파한 것을 보고 자신이 30년간 배워온 학문이 현실 세계에 내리는 종말의 예고를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인류가 고생대 석탄기부터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땅속에 저장해온 이산화탄소 저장소인 석탄과 석유를 불과 200년 만에 모두 꺼내 태워버린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탄소 인간으로서 자초한 위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신 교수는 이를 자기 기만이라고 단언합니다.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자원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제번스의 역설이 그 근거입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연산 효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그 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소비는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믿는 전기차 또한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과도기적 도구일 뿐 기후 변화를 완전히 막아낼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의 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진 원인으로 과학자들은 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질수록 인간의 생존 가능성 또한 희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화석 연료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적 기조 속에서 과학계는 지금이야말로 이념이 아닌 물리의 법칙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기후 위기를 외계인의 침략에 비유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자력의 불안함과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LNG의 불안정성을 모두 인정하되 생존을 위해 이 모든 카드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말합니다. 경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질서 있게 물러나는 통제된 붕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성장을 고집하다 기후 파국에 직면하는 혼돈의 붕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호모사피엔스가 제6차 대멸종의 문턱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